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 약세 속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24% 하락한 22,296.0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2% 내린 2,496.66에 나스닥 지수는 0.88% 하락한 6,370.5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중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물가도 약달러에 힘입어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금융인 대상 강연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놀랐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전미 활동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8월 전미 활동지수가 전월의 0.03에서 마이너스 0.31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가 0인 것은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장 추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영역이면 평균 성장세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국제유가가 산유국들의 감산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물은 전날보다 3.03% 상승한 52달러 2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하루 180만 배럴 감산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싱스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하락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기술주 급락 속에서 북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장중 낙폭을 확대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4% 더 내렸는데요. 기술업종이 1.4% 빠진 반면에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또 에너지 관련주들은 1.5%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지수가 내림세를 이어갔었고 벌써 닷새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38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 지수는 640선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거래일 연속 1%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약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관망세가 짙은 데다가 북한 리스크까지 재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9월 26일 화요일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합정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하게 된 건데요.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메르켈의 지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유로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과반을 어떤 식으로든 설정이 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당 체제입니다. 한국처럼 양당 체제나 미국처럼 양당 체제가 아니라 한 4-5개 정당들이 경합을 하는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원래 기민당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당이라고 하죠. 기사당과 연합을 했는데 이 연합으로도 과반이 안 됩니다. 지금 의석 수가 전체 690석이고요. 690석에서 과반을 하는 345석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기민기사당만의 의석으로 지금 약 한 33%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과반이 안 되는 것이죠. 50%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 2013년 그 총선에서 41.5% 득표를 했는데요. 그때 대비 9%나 하락하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33% 수준 32에서 33인데 그때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유럽도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미국도 사실 그런데요. 이게 경제적인 얘기를 잠깐 옆길로 새서 얘기를 해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까? 이거죠. 사실 이번 그 독일 총선에서 핵심은 뭐냐면 독일 대한당입니다. 독일 대한당이 사실 따져보면 극우들이었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극우당의 선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나치는 멈춰라 뭐 이런 그 표어를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우 정당이 왜 도대체 나오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내용 따져보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이 약 14% 초중반에 득표를 했습니다. 60년 만에 의회에 진입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유럽 사회를 대체적으로 문명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포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자각을 했고 그러면서 사회성을 굉장히 높인 그런 시민사회를 형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호혜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사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혜적 구조는 난민들도 수용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국민들이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면서 그냥 꾸준히 잘 살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무슨 시대가 됩니까? 일컬어 자본의 시대가 되는 거죠. 자본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의 이념 대결이 끝나고 그러니까 공산 진영과 자본 진영의 이념 대결이 공산 진영의 패퇴로 끝나면서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이 됐고요. 자본주의가 득세하게 되자 어떻게 되죠? 자본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그런 주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자본은 어떤 과정과 지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본은 더 많은 자본을 가짐으로써 더 강력한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과정에서 또 무슨 일들을 하느냐?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응축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응축하는 과정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조업 상황에서는 자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자본은 많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오퍼레이팅 비용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해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그 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자본의 힘은 강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양호한 일자리가 없고 파트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건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민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라는 거죠. 못 살겠다가 하면 그냥 못 살겠다 얘기하고 아주 내용을 잘 살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술적으로 따져보니 이러이러한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되겠다라고 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커너먼이 두뇌 작용을 제1두뇌와 제2두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약간 철학적 용어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1차적인 뇌는 즉자적인 뇌, 2차적인 뇌는 사고하고 분석하는 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두 가지 뇌 중에서 뭐가 더 빨리 돌아갈까요? 즉자적인 뇌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뇌구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원망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려운 나의 상황들을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빨리 토로하고 빨리 대상인 적을 만들어서 이 분풀이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난민을 향해 갔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고 하면서 시리아의 국내 정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가까운 유럽 쪽으로 많은 난민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실제로 유럽에 가면 난민들 그리고 중동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 과정들을 사회의 그 어떤 그 변화의 흐름에서 추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도 통했고 유럽의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에서도 이번에 통했다라는 것이고 앞서선 어디서 통했나요? 미국에서도 통한 것이죠. 이것들을 가장 잘 이용했던 그 주체가 누군가요? 트럼프였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트럼프의 말을 보면 외교 라인에 나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자국의 백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자국의 백인들을 향한 국내 정치적 발언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나는 강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기존의 그 타파되어야 할 정치 구조에서 독립적인 인물이고 미국을 새롭게 하고 미국을 우선하면서 미국을 바로 세울 그런 지도자라는 인상을 계속해서 심어주죠. 나는 하고 싶은데 기존의 시스템에 의해서 나는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추질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계속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드디어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점점 자국 이기주의와 구구적인 상황들은 점차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메르켈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 있어서의 이념 좌표를 따져보면 기민 기사당 정도는 어느 정도의 그 이념 좌표를 가지고 있느냐? 약 중도 정도의 이념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구조예요. 한국에 오면은 아마 굉장히 좌파나 극자 정도가 기민 기사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념 좌표가 유럽 같은 경우는 공산당까지도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공산당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생각하는 이념 스펙트럼에 비해서 이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넓은 이념 스펙트럼 속에서 약 중도쯤 되죠. 근데 여기서 좌쪽으로 조금 갔다가 우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왼쪽 편에 있는 그 정당이 어디냐면 사회민주당이에요. 3인당이라고 표현하는 사회민주당인데 3인당이 이번에 망했죠. 망했습니다. 진짜 망했는데 원래 한 4개월 정도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3인당이 새로운 슈레더의 다음 이은 마틴 슐츠라는 당수가 뽑히면서 그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전 가능한 거 아니냐. 다시 슈레더 이후로 또다시 3인당이 집권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상당히 했었는데 이번 결과치 보면 완전 망한 거죠. 그러니까 20% 수준의 득표를 했습니다. 21%가 좀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정도면 아주 최악의 결과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기민 기사나 3인이나 이렇게 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틴 슐츠가 이 선거 끝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선거 결과는 우리가 패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보러 야당을 하라는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틴 슐츠의 이야기로는 기민 기사당하고 연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기민 기사당은 누구하고 연정을 해야 되냐? 자유민주당 의석을 끌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과반이 안 돼요. 자민당을 땡겨오면 316석으로 350석이 안 됩니다. 345석이 안 되고요. 그럼 또 누굴 땡겨와야 돼요? 녹색당을 땡겨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거죠. 자유민주당은 우파 정당이잖아요. 우파 정당. 그러니까 기민 기사보다 더 우파 정당이에요. 그런데 녹색당은 어때요?
녹색당은 전통적으로 뭐 원전이라든가 반대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생태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향상으로 분류해 보면 좌파예요. 그러면은 이 둘을 땡겨가지고 중립인 기민 기사당이 좌파 얘기도 들었다가 우파 얘기도 들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만든다?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죠.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상황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독일은 훨씬 더 이런 어떤 그 대화 협치에 대한 그 과정들을 많이 역사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불안정이라든가 불협화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해나갈 겁니다. 한국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민주주의를 했던 역사 그리고 이런 그 의회 정치를 했던 역사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일을 위한 독일 대한정당이죠.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은 이제 과거 그 나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 뭐냐면 2차 대전에서 자기네가 아우슈비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홀로코스트 했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너무 그걸 그렇게 강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매년 그런 거에 대한 기념식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정책이 나올지 아시겠죠? 자유민주당하고는 또 다른 정책적인 것들이 나오고 것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퍼센테이지가 1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자리를 분명히 요청을 할 겁니다. 어떤 자리를 요청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3%의 몫에 맞는 어떤 권한을 갖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기민기사당하고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민기사당이 독일에서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게 된 것은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이 독일을 위한 그 정당 같은 대한정당 같은 극우주의와 상당히 멀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민기사당하고 앞으로 가장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칠 정당이 독일을 위한 대안입니다. 이미 메르켈을 쫓아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정치 상황들은 앞으로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고 연정 파트너가 잘해서 호흡을 잘한다면 겨우겨우 넘어갈 것이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유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의 정치의 상황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답답하거나 좀 어렵거나 장애물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어떻게 됩니까? 유로 하늘이 그동안 계속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약세로 전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은 있어요. 지금 연정을 하려고 하는 자유민주당이나 뭐 이런 쪽하고는 합치되는 것이 뭐냐면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분명히 독일 인프라 투자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인프라 관련 주식들은 이런 유럽발로 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 이번 독일 총선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미 FOMC 이후 시장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올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지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 명단을 작성했다고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요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네, 지금 옐런을 그대로 한번 더 연임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야기가 나오는 게리 콘이라든가 아니면 연준 이사들이 몇 명 이름이 나옵니다. 제롬 파월이라든가 케빈 워시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등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슬슬 보면 옐런을 연임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은 규제인데요. 자꾸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트럼프고 옐런은 규제 완화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리만 사태 벌어진 게 규제 완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입장이 계속해서 서로 간의 주장이 된다면 옐런 의장 연임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제3국자들 입장에서는 옐런 의장이 굉장히 가시성이 있는 연준의 정책들을 구사했기 때문에 계속한다면은 뭐 예상하기 쉬워요. 이후 정책들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바뀐다면 많이 달라지겠죠. 게리 콘이 될 경우에는
규제 완화가 상당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리콘도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환호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리만 사태처럼 위기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저금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의한 투기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다른 이사들은 대부분 매파들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더 빨리 해야 되고 자산 축소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을 그동안에 감안해 봤을 때 이런 매파적인 사람들이 연준 의장으로 뽑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산 축소에 비해서 금리 인상권은 훨씬 더 신흥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자산 축소는 지금 월 100억 달러고 내년부터 좀 확대를 해서 3년간 1조 7천억을 한다면 한 달에 500억인데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흥국 입장에서 레버리지 차입이에요. 그 투자를 하는 것의 핵심은. 근데 레버리지 차입은 자산 축소보다 자산 축소는 MBS 냈던 거 그냥 더 이상 발행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쪽에서 주는 거고 국채가 주는 거고 뭐 이런 건데 레버리지 차입 조건이 바로 핵심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돈값을 더 많이 주고 돈을 빌리느냐 아니면 돈값을 덜 주고 돈을 빌리느냐 이것인데 돈값을 더 주고 빌려야 된다면 아무래도 빌릴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빌려서 하는 투자는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금리가 12월에 인상이 되는 게 확실시될 경우는 이 부분에서 계속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과는 상관없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놈들은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잘 간다기보다도 잘 버티면서 가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그리고 일부 IT 대형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식들은 지금 일주일째 지금 굉장히 엉망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거래소 보면은 100종목대 오르고 700종목대 빠지는 그런 아주 초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시장이 지금 이런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 진정이 되고 시장에서 이렇게 녹아서 들어가면 그때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화요일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과 북한 간의 대치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쌍두마차다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질주가 거의 대단합니다. 그냥 소폭 오르는 게 아니라요. 1%, 3%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김민수 부장께서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종목들 사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직도 네. 그런 시각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제가 하실 얘기를 앵커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네. 1번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예. 일단 진짜 패스하실 줄 알았죠. 네.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솔직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1, 2위 종목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빛을 발하면서 시장을 끌었을 때 시장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오히려 지수의 상승과 뭔가 우리도 하면 되겠다라는 분위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안타까운 흐름이고 오히려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끌고 가는데도 지수는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면을 보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밀렸길래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또 반대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장주 종목들이 갈 때는 다른 종목들은 소외됩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 분위기는 어떻게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것도 저것도 다 떼고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 갖고 있다. SK 하이닉스 갖고 있다.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반도체 업황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려운 얘기로 막 드리면서 하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채널을 돌리실 것 같고 네, 저도 답답한 얘기만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얘기는 일단은 다 아울러서
어떤 수치 가지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2,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가 좀 많이 주춤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2분기 잘 나온 실적만큼 3분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은 생각보다 선전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에서만 거의 한 10조대 가까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긴 좋구나 라는 어떤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네. 4, 4분기는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4, 4분기가 매출액이 한 65조 원, 그러니까 즉 한 60조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수치에서 거의 뭐 한 7, 8%는 넘어가는 수치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6조 원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증권사들은 육박을 하고 있는데 2, 4분기, 3, 4분기 한 14조 원대에서 또 2조가 확 늘어는 그런 분위기가 4분기까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아직은 3분기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근데 4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그러니까 즉 앞으로의 좋은 실적을 가지고 더 반영이 된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땐 기대감이 더 남아있을 수밖에 없네요.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순이익이 40조 원 미니멈입니다. 40조 원을 생각하는데 그에 턱도 없는 지금 시가총액이 347조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평가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좀 더 심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한 3조 7천억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2, 4분기 잘 나왔다고 하는 영업이익 대비해서도 한 23%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4, 4분기 영업이익도 4조 3천억, 뭐 거의 숫자 잔치네요. 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죠. 네. 이런 쪽이 나오면서 올해 예상순이익이 10조 원도 이것도 미니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가총액 62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아직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차트 보시면은 저렇게 오른 종목을 사라고 라고 하실지 몰라도 네. 그래도 수치만 보신다고 한다면 저평가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사상 최대를 이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내년 2018년도 기준으로 예상순이익 대비 PR을 보게 되면 4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주가다. SK하이닉스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근데 보통 SK하이닉스는 PER,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PR이죠. 그러니까 즉 주가 대비 순이익을 나오는 비율을 한 8배 정도가 가장 많이 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8배를 줬었을 때 내년을 기대하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이 한 4.4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8만 원대니까 최대 맥시멈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한 16만 원 정도까지 내년엔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고 그러면은 솔직히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나오는데 지금 딱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다 하나가 있습니다. 즉 너무 돈을 잘 벌어서 이게 부담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업황이 상당히 좋은데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서 그러면 지금 나오는 실적이나 돈 잘 버는 흐름이 바로 꺾여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쫓아갔다가 오히려 좀 당하는 게 아니냐. 지금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크다 보니까 네.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 있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우라고 그러죠. 이런 걸요.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고 얘기하는데 소가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외양간 무너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수치만 보자. 여러 가지 흐름들 우려나 아니면 이런저런 부분들 다 빼고 수치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가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좀 조정권이 나온다. 비중 늘리는 게 맞고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계속 끌고 나가보자라고 하는 전략들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비중을 늘릴 것을 조언을 하신 겁니다. 김민수 부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라고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PC그룹에서 상장한 기업이 SPC 삼립뿐이죠. 부장님, 네. 예, 이 기업의 주가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업계에도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부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얘기 드릴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 핵심만 압축해서 또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길어지면 안 되겠죠?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만 꼽아주세요. 네, 주가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빵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한빵 하시는 걸로, 네. 예, 저 한 3빵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빵빵.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주가 흐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려감이 좀 큰 부분들,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의 변화와 함께 나오는 흐름이다라는 쪽으로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완전 고용을 해라.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시정 명령을 내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일단, 파리바게뜨는 파리크라상과 다르다. 즉, 파리크라상이 어떻게 보면은 가맹점 본부고요. 파리바게뜨가 어떻게 되면은 이제 직영점, 가맹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고용한 쪽은 가맹점 쪽에 다 고용이 돼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가맹점주에 대한 부담감을 늘리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정부 입장 쪽은 아니다. 이거 딱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맹점이 이걸 제빵기사를 고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특히 가맹점 같은 경우는 빵을 공급하는데 그럼 제빵기사가 필요하다면은 직접 거기서 빵을 구워야 되는데 빵을 굽는 게 아니라 냉동이나 이런 생지 같은 경우를 들여와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가공이 상당히 좀 3차 가공 정도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좀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제빵기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 파리크라상 가맹점 본부가 직접 고용한 게 맞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의견이 갈리죠. 거기다가 특히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이제 파리바게뜨 입장 쪽에서는 이제 협력업체가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태료 539억이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정규직 인원보다 더 많은 제빵기사를 고용하게 되면은 연간 한 600억 이상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얘기까지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얘기까지 가서 뭐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나 이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과태금 내고 또 잘못하게 되면 고용까지 하는 현상까지는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이제 어떤 식으로 조율하느냐에 대한 흐름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파리바게뜨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힘이 좀 막강해진 상황 쪽에서 일단 정부는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갑질화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정의사회 구현이죠. 예. 이런 관점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될 텐데 기업 입장과 소비자 입장은 여기서 또 갈립니다. 일단 주식을 하는 저희 입장 쪽에서는 일단 기업을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었을 때 프랜차이즈화가 지금까지 갑질이 사라져서 만약에 가격이 낮아지고 어떤 공정시장이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민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 쪽, 그리고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주식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업가적인 관점의 편을 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까지 나오는 정부의 정책이나 얘기들은 아무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겠죠. 예.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누렸던 수익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제거가 되면서 비용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관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 쪽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러면 주식만 명쾌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주식도 부담일 수밖에 없죠. 주가도 이에 우려감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지금 상장사로 유일하게 있는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일단 관계사 입장이긴 하지만은 특히 파리크라상이 40% 최대 주주를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정부의 의도나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일단 불확실성이 크다는 관점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딱 하나 네.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큽니다. 이에 따른 반발매는 한번 들어올 겁니다. 반발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에서 한 번 더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 매매 관점 쪽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중기적인 관점 쪽으로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관련된 업계 쪽과 여러 가지 흐름상은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다라는 쪽으로는 계속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업계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 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업종이 따로 있는 걸까요, 부장님? 일단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가 가장 많이 성업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저희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SPC 삼립뿐만 아니라 SPC 계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쭉 보다 보면은 상당히 뭐 아이스크림부터 뭐
31가지만 있는 아이스크림부터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네. 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이런 관점 쪽에서 보다 보면은 일단 방대하게 벌려지긴 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공정한 이익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약간 본부가 우위가 돼서 나올 수 있는 수익들을 좀 더 가져가는 측면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제재 대상이나 아니면 지금부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제 생활에 밀접한 식품, 음료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업체에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거보다 전에는 또 피자 업계들도 한번 타격을 받았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례적인 열흘이라는 추석 연휴가 낀 장기 연휴로 지금 시장에는 관망세가 굉장히 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닷새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2384원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쉬는 동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추석이 이제 거의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예, 항상 이맘쯤 되면은 아무래도 추석 때 뭐 하세요? 저는 음식합니다. 예, 이런 뭐 이렇게 얘기 가면서 좀 약간 덕담도 나누고 이제 추석 때 뭐 할지 그러면서 약간 마음이 푸근해질 시기죠. 근데 마음을 푸근하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 특히 지금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북미 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어제도 갑자기 밤 11시에 이용호 국무위원인가요? 예, 국방장관인가요? 북한에서 또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다가 나오는 얘기로 또 미국 시장도 그 전까지는 별 변화가 없다가 발표하고 나자마자 또 쭉 밀렸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특히 연휴가 더 길다 보니까 이번에 더 부담이 됩니다. 즉 연휴 사이에 마음은 편하게 쉬고 싶은데 몸은 편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관련된 무슨 어떤 이슈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연휴에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긴축 관련된 흐름들인데 미국의 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10월 달부터 연준의 자산 한 4조 5천억 달러가 이제 매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그동안 강세가 좀 많이 이어갔던 어떤 IT 업종, 기술주, 미국 쪽에서 팡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팡이네요. 네. 그런 쪽에서 네. 나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자금이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위축을 갈 수 있는 쪽에 대한 흐름들은 어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움직였던 대표적인 고포주들 이런 쪽의 움직임이 약간 탄력들이 둔화된다, 매물화가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의 약세 흐름들이 이를 반영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유동성이 축소가 됐을 때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신흥국 입장 쪽의 변화들도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크다는 관점들이 가장 또 큰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10월 1일 날 또 스페인에서 또 카탈루냐라고 하는 무슨 게임에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카탈루냐 지방이 어떤 독립을 했었을 독립 투표를 좀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스페인 정부는 지금 길을 쓰고 막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를 또 승인해서 나올 수 있는 또 유럽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또 기저에 깔려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아무래도 리스크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갖다 보니까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려고 해도 못 오르는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적어도 내일 정도까지는 주중반 정도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에서 크게 해소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고 장중에 재미없고 좀 무거운 흐름들이 이어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체크할 부분들이 지지권 흐름들, 즉 2385에서 한 2350선 정도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체크하는 게 이번 주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이를 잘 지지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10월달 연휴 때 큰 어떤 무리 없이 변화가 없다라는 쪽으로 좀 잘 넘어갔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개장하고 바로는 오히려 시장에서 환호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로 3분기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될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 그때부터는 약간 시장은 위축됐다가
기대감이 또 다시 확 불러일으킬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또 빠르게 안정세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너무 위축되면서 시장에 안 좋은 쪽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쪽에서는 일단 기업 실적들이 바로 발표가 되면서 뭔가 기대감이 남을 이슈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추석 연휴를 또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적정 현금을 통해서 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시장의 약수 기제를 통해서 만약에 좀 시장에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또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종목 쪽으로 대응하시면서 시장 흐름들의 포커스를 맞춰놓는 것도 지금의 또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은 일부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식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런 건 아니신가요? 보통 추석 연휴를 앞둔 한 열흘 정도는 줄입니다. 예. 줄였다가 보통 한 3, 4일 정도쯤까지 다가가게 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지금까지 제 경험상 오히려 추석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자금이 뺀다거나 아니면 연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는 경향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 오히려 뺐던 부분들을 소폭 다시 집어넣는 경향들이 많죠.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세요. 증권업계 오래 종사하셔서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전략을 간단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함께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도 한낮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로 한낮엔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저녁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수그러들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전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5에서 20, 강원 영동과 충청,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40, 그 밖에 남부지방은 30에서 6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아져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수원 2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속초 24도, 강릉 2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엔 대구, 전주 29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